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선별지급 기조와 달리 경기도민 모두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매표 행위라고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중사가 숨진 뒤 석 달도 안 돼 해군에서 판박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해군 여중사는 추행 다음 날에도 가해 상관이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 안 따르면 3년 동안 재수 없다며 술 시중을 강요했다고 가족에게 토로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상 수급과 배정을 총괄하는 공동대응 상황실에 숨가쁜 하루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삼성전자 사옥을 찾아 경영진들과 사업 현안을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20% 파격 할인을 내세워 10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모은 머지포인트가 불안 서비스를 축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사엔 전국 각지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온종일 혼란을 빚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새로운 논쟁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주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민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라 소득 하위 88%만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나머지 상위 12%도 다 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은 예산 3,700억 원이 추가로 드는데 도민의 혈세를 개별 정치인이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넘어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사태 속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전도민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4,151억 원.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분담하되 정부 교부세가 적은 6개 시에 대해선 도가 부족한 부분을 100%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말하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 아니냐는 지적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을 정책 책임자로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경기도의회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오늘 이 결정을 여야 대선 주자들은 대선을 겨냥한 지사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국가 시책을 위배한 반역이라고, 야당에서는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당내 경쟁자들부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이 지사가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말로는 원팀을 외치면서 행동은 독선과 오기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는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김두관 의원도 재정 형편이 나쁜 다른 시도는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사 찬스는 내려놓고 도청 캠프는 해체하라고 요구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국민 등골 브레이커로 변신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로써 이재명 지사는 포퓰리스트의 길을 확실히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본 경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번 비극은 3개월 전 공군 성추행 사건대에 불거진 모든 의혹과 판박입니다. 심지어 이번 성추행이 일어난 시기가 5월 여중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6일 후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요. 군 통수권자가 4번이나 질책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직속 상관인 B 상사와 분리 조치된 뒤 사흘 만에 숨진 A 중사는 성추행 피해 뒤 2달여 동안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A 중사가 피해를 당한 날은 지난 5월 27일, 6일 전 공군에서 성추행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도 있었지만 피해 사실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8일 전 군 수뇌부는 청와대로 불려가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주문을 받았지만 A 중사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영령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군 통수권자로서 4차례나 군을 질책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A 중사 사건을 보고받은 오늘 경로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습니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84일 만에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중사 아버지는 반복되는 사건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부실조사, 초동수사에 부실조사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그런 걸 제대로 조사를 못하니 우리 아이가 그대로 2차, 3차 단부대에 가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피고인 장모 중사는 첫 재판에서 추행은 인정했지만 협박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죠. 정부는 이 기간이 델타 변이가 더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가객이 줄지 않다 보니 휴게소에도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하루 12,000여 명이 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세워졌습니다. 휴게소 임시선별 검사소는요, 오늘부터 3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이 휴가를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집에 가시기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지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손쉽게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델타 변이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사흘 연속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이동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산 쪽에 더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마주치니까 조금 불안할 것 같아서 일행끼리 같이 있을 수 있는 호캉스로 계획을 해서 가고 있어요. 정부는 광복절 연휴가 대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8월 중순 이후로 휴가를 계획하는 등 방역 조치로 휴가를 미뤘던 사람들이 많아 연휴가 지나도 확산세는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입원 환자 병상입니다. 코로나19 공동대응실에서 수도권 병실 배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비상입니다. 병상 배정이 얼마나 전쟁 같은 일이 됐는지 이솔 기자가 현장 모습 보여드립니다.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수급과 배정을 총괄하는 공동대응 상황실. 병상 배정 담당 이도영 간호사가 각 병원 관계자와 컴퓨터 메신저로 의사소통하며 병상 상황을 점검합니다. 연락을 돌린 병원이 오전에만 벌써 70곳이 넘습니다. 환자를 보낼 수 있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저희 지금 가용병상 수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중증환이랑 중증 자리 남은 자리 있을까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배정할 병상을 확인하느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통화해 증상을 확인하는 것도 이곳 근무자들의 일입니다. 저희가 좀 어디서 치료할지 좀 정하고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많이들 들어가시거든요. 나이도 젊으시고 하시면은. 감염자가 폭증한 수도권은 한 달 새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2배로 늘면서 남은 병상은 30% 수준입니다. 경기도 역시 중증 바로 아래 단계인 중등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93% 수준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곳 직원들의 피로도 극에 달했습니다. 3차나 2차 때는 거의 한 달 이 정도면은 소강 상태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강이 아니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감염자 증가로 의료 대응 체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종합병원의 중등증 치료 병상을 5% 이상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백신 수급도 큰 문제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기피 현상으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0대 이상만 맞도록 권고했다가 30, 40대도 자녀 백신을 맞도록 연령을 낮췄습니다. 이런 결정이 안전성이 아니라 백신 수급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50대 이상만 맞을 수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의 접종 연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자녀 백신 접종 안을 변경을 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폐기 물량을 줄이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있는 서울 종로구 주변 남아있는 백신이 보이는데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이 바뀐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젊은 층에서 혈전증 부작용 우려가 나오자 접종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국내 30대 혈전증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달 연령을 올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권고하기로 하였고 한 달 반 뒤 자녀 백신에만 적용한다며 또다시 낮춘 겁니다. 정부는 30, 40대가 선택할 여지를 넓힌 것이라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성 감시,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지금 아니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죠.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도 수급 상황에 따라 8주에서 10주, 또다시 11주로 늘렸다가 다시 줄였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병식 대응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은 2차 접종자도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부스터샷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면서 백신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암 환자 같은 면역력이 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건데 미국 성인 인구의 3% 미만입니다. Because other people are going to need antibodies in their systems too, much the same as myself. So let's just hope we get some good results on it. 특히 미국 내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면서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 등 의료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실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등에선 부스터샷을 무단으로 접종한 사례가 약 11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60대 이상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세계 최초로 해온 이스라엘도 50대 이상으로 그 대상을 넓혔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백신 3천만 회분, 1,500만 명분을 계약했지만 내년이나 돼야 도착할 예정이라 과연 적절한 시기에 백신 수급이 되는 것인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는 그제 정경심 씨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죠. 오늘은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증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 관련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틀 전 나온 아내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는데도 권력형 비리 혐의는 벗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을 부부가 공모했다고 확인한 항소심 판결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2심도 공모 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조 전 장관은 그간 인턴 확인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A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을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이 A 교수와 만나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교수는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경심 씨 유죄 판결로 딸의 입시 비리는 명확해졌고 이 범죄를 밝혀낸 건 검찰인데요. 되레 민주당에선 검찰 개혁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참에 검찰뿐 아니라 이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의 강성 초선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사법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또 재판이다 또는 판사복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그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거든요. 이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자기 완결성을 지니는 그런 결과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이 근래에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될 텐데요.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형 판결을 계기로 앞다퉈 조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변인이 나서 검찰의 마녀 사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조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당 경선에서 친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에서는 본선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미 사과한 만큼
조 전 장관 문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심판과 선수가 뒤엉킨 이 국민의힘 갈등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토론회 개최를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재선 의원들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냈고 다른 주자들도 우려를 표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를 발표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최고위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일단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각 후보 캠프 대리인을 모아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발표했던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토론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회 방식에 관해 가지고는 대리인들 의견을 좀 참조를 하겠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토론회든 발표회든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절충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대표가 손바닥 위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자신이 기획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 한다며 독단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말도 좀 줄이고 일정도 좀 줄이고 좀 당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할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재선 의원 16명도 성명서를 내고 당 내부를 향해 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만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홍 의원은 특정 후보 진영에서 주동해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 대표와 갈등을 빚는 윤석열 캠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갈등은 없다면서도 토론회를 참석할지 말지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새 분리기로 1등 주자의 힘을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영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 참석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장제원 총괄실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토론회를 열겠다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참석 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최고위원들 중에도 토론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냐며 17일 최고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또 후보들과 또 당의 최고위 그리고 또 저희 캠프의 입장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은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에는 선을 긋고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하며 당내 세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출신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 정책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현역 의원 6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상일, 백승주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한 가운데 캠프 측은 추가 영입도 예고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당 안팎의 지지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민주당이 야속해 할 만한 게 뭘까요? 네, 코로나입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여권의 사정이 좀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K방역을 자랑할 상황은 아니죠. 네, 소비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전략도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연휴가 시작되죠. 이 호기롭게 대체 공휴일을 밀어붙였던 2달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빨간 날을 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휴일을 만끽하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곧 이 재난지원금도 풀리잖아요. 네.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맞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백신 도입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난처한 대목입니다. 자녀 백신을 용케 맞았습니다. 양복 아래 슈퍼맨 복장을 입은 것처럼 참 안심이 됩니다.
저 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 이 방역 민심이 악화되면 이 가장 애가 타는 건 이 여권 주자들일 텐데요.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으로 달래기에 나섰죠. 이낙연 전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과연 방역 체제가 이대로 갈 수 있을까 결단을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난해 총선 때는 이 K방역이 여권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네. 자 이번엔 이 야권 주자들이 이 부분을 좀 공격하겠군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역엔 여야가 없으니 야권도 너무 공격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떡볶이 먹은 사이. 자 이재명 경기지사 옆에 누굽니까? 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입니다. 떡볶이를 같이 먹은 건요, 한 달 전쯤입니다.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이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요. 걔는 눈치 보여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황 씨는 이 먹방 직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했고요. 어제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저 관광공사 사장은 이재명 지사가 지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지사가 콕 집는 건 아니고요. 공개 채용 방식을 거치는데요. 공사가 황 씨를 포함한 3명을 추천했고요. 이 지사가 그중 황 씨를 지명했습니다. 이 황 씨는 뭐 조국 전 장관의 예수와 비유해서 이 친문 성향으로 많이 알려져 왔는데 네. 이 지사와도 친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황 씨의 이 발언입니다. 형수한테 욕설 하고 하는 왜 욕을 했지?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야권에서는 자신의 최대 약점을 지원한 우군을 챙겼다. 또 형수 욕설이 무슨 경기도 관광 상품이냐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캠프도요. 무자격자에 대한 채용 비리성 보은 인사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게 이제 황 씨가 맛 칼럼니스트로만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이 관광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지사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경기도 관계자는요. 보은 인사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황 씨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맛 기행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닌 여러 경험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까다로운 검증으로 보은 인사라는 의심을 씻어내길 기대합니다. 자 역대 청와대 인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은 마른 모습이었는데요. 출소 후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된 겁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석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난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들러 경영진 등과 반도체 사업 등 사업 현안을 점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라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한 달 넘게 해외에 머물거나 주거지를 바꿀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선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가석방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10살 조카를 수시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돼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해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 조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모는 사건을 주도했고 이모부도 조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리해놓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모부도 범행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주도적이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벌이 너무 가볍다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모에겐 무기징역, 이모부는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이 숨지자 무섭다고 남자친구 집에 숨어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통과된 정인이법,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3살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 아이를 때리거나 굶긴 적 있으십니까?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은 중복으로 인천 지역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그 4일 동안이 집에 안 간 게 확인이 돼요. 24일 귀가한 뒤 아이가 숨진 사실을 파악한 엄마.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시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가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엄마를 검찰에 넘기면서 아동학대 살해죄와 사체 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4일간 어린 딸을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머지 포인트라는 회사가 돌연 가맹점을 90%까지 줄였습니다. 회원들은 구매한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전국 각지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본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입구부터 골목길까지 수백 미터 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대거 모여들면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머지 포인트를 환불받으려 전국에서 모여든 회원들입니다. 환불 신청서는 금세 동의하고 가까스로 제출해보지만 언제 환불이 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식당과 빵집,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머지 포인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살 수 있다는 소문에 회원 수는 1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을 90% 가까이 줄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운영업체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20% 할인이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20만 원 아낄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 회원들은 남은 포인트를 쓰기 위해 가맹점을 찾아다니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5만 원어치 시켰나 봐요. 장사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는 저는 좋아서 막 아이스백 해갖고 막 다 싸드렸죠. 보니까 그게 본인들 거 쓰느냐고.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비스를 임시 축소한 상태라며 환불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애플, 삼성을 차례로 제치고 지난 6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삼성이 가격을 낮춘 폴더블 폰을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11일 밤 삼성전자가 던진 카드는 폴더블 폰 대중화입니다. 접었을 때 보이는 화면이 더 넓어지며 It has a cover screen that's 4 times larger. 볼 수 있는 메시지가 2줄 더 길어졌고 전작에 없던 방수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3에 적용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은 바로 UDC 기능인데요.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화면 아래로 숨은 겁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프리미엄 폰의 경쟁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Next generation devices that define a new standard for mobile. 화웨이가 미국 규제를 받는 사이 빠르게 시장을 파고든 중국의 샤오미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이 신제품을 발표하기 하루 전 삼성과 같은 UDC 기술의 스마트폰을 내놓은 겁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에서 선수를 친 셈. 3年时间拿下全球第一。我觉得 샤오미는 올 2분기 스마트폰 판매에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6월엔 삼성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인 애플과 샤오미가 바짝 뒤쫓는 상황에서 프리미엄과 가성비를 모두 잡겠다는 삼성.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애플도 신제품 출시 예정이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코스피가 7일 연속 하락하며 2달 반 만에 3,2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을 떠받드는 이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제 3,200선의 턱걸이한 코스피는 오늘 3,171.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아래로 장을 마친 건 지난 5월 28일 이후 2달 반 만입니다. 개인이 2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총 3조에 가깝게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대형주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3.38% 하락해 74,400원으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SK 하이닉스는 오후에 반등했지만 엿새간 주가는 1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올 연말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가격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최근 암울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낮추고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56,000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하향 의견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형주의 주가 정체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그저께 밤 대구에 바닥에 꺼져 구멍이 생기는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길이가 10m, 깊이는 7m로 거대했는데요.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 걱정인데요. 우선 이번 주말에 시간당 50mm로 강하게 내리겠고요. 동반되는 돌풍도 해상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해안가엔 80mm가량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에도 40mm 예측되며 오후 한때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비가 더위를 식힐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약 4도가량 낮아 차이가 크겠습니다. 그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30도를 밑돌겠고 전국이 열대야 없는 밤을 보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 40대 백신 예약률이 예상보다 낮아서 방역당국이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왜 안 맞으려 할까? 이 댓글 보니 이런 이유였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과장된 우려도 있었지만요. 이 부작용이 생겨도 이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컸습니다. 이 코로나 걸리면 국가가 치료라도 해주지만 이 부작용 생기면 인과관계 따지면서 나몰라라 할 거라고요. 이 백신 없는데 예약하면 뭘 하나, 접종 주기 오락가락 하는 걸 보니 믿을 수 없다. 역시 정부 불신이 컸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상 과제인 이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선 이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부 신뢰 회복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회입니다.